한 번 듣고 5번 이해하는 한국사. 안녕하세요. 한나한국사 이다지입니다. 오늘 11번째 강의고요. 조선시대 정치사의 3번째 시간입니다. 양난, 그러니까 외란과 호란을 거쳐서 붕당 정치가 이전에는 성립되는 것만 배웠다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갔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시대에 우리가 어느 부분쯤을 하고 있는지 숲을 먼저 보고 자세한 나무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미리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를 크게 5시기로 쪼개서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봤을 때 양난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랑 후기를 나누는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양난에 대해서 배우니까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절대 조심이 안 되고요. 첫 시간에는 혁명파, 신진사대부의 혁명파가 고려 말에 이제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체제 정비를 했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의정부서사제와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나라의 균형점을 잡아나가는 모습들을 중심으로 봤고요. 중앙통치 체제에서 특히나 3, 4의 언론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체제 정비한 내용들을 체크해봤죠. 그 이후에는 중앙으로 올라오게 되는 성종 때부터 3, 4로 많이 올라왔던 사림과 훈과의 대립, 사화를 중심으로 해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사화 발생기 무갑기을 기억나시죠? 기묘사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도 되는데 조광조의 개혁 정치만큼은 여러분들 완벽하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훈구파와 사림파의 차이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사림이 결과적으로 권력을 잡고 붕당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선조대에 전쟁이 터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었는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임진정묘,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있고 나중에 정유재란이 있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있지만 같이 합쳐서 양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양난 이후에 더욱더 붕당 정치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식민사 간의 영향으로 인해서 당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무식한 얘기 아시겠죠? 당이 나뉘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은 현대적인 정당 정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맞을 때까지는 옳은 정치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왕이 바로잡는 탕평 정치가 오게 되고 이걸 더 이상 이끌어 나갈 탕평을 할 왕이 없을 때 세도 정치, 소수 가문에 의한 권력의 독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요 다음 시간에 한 강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양난을 먼저 살펴보고 붕당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잡아야 하는 여러분들의 키워드 이것만은 꼭 살펴볼게요. 선생님은 영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언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선생님이 정말 손에 꼽는 영웅 중에 한 분이시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고요. 막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선생님의 표현이 옹졸해지는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심플하게 사실 전달 중심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교환했던 사절단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이때 더욱더 활발하게 한류를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파했던 통신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광해군, 우리나라에는 정말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광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던 사랑받는 임금 중에 한 명인데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인물이기도 하죠.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에는요. 이 인조 반정 이후에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신했던 곳 남한산성이 있는데 2014년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그냥 둘레길 정도로 인식하고 걷는데 우리한테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후기 정치를 이끌어 나왔던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 그리고 북쪽 청나라를 정벌하러 가자라고 주장을 했던 북벌, 예속 논쟁은 상봉을 둘러싼 논쟁이다라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격적인 본질적인 의미로 오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요 손바닥 뒤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누가 어떻게 손바닥을 뒤집었는지 강의 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라이트 속에서 여러분들 자세한 키워드 내용들 확인해 볼게요. 자, 11강 하이라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 맨 처음 시작할 부분은
임진왜란인데요. 아무리 한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정말 있었던 전개 과정을 좀 더 긴장감을 살려서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들 기억을 하시고요. 좀 뭔가 전쟁은 항상 그렇지만 교훈을 얻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년의 외란, 그 배경부터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은요, 배경, 과정, 영향 요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엉망이었죠. 사화가 발생을 하고 임꺽정 나오고 전쟁 오랫동안 없어서 정말 군사력은 최약체인 상황에서 선조가 등장을 하고 붕당이 형성되고 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은 나라 초반부터 문치를 굉장히 중시 여겼고요. 나라 아주 최초반기에는 부국강병을 위해 막 이렇게 무기나 병서나 막 이런 것들 연구를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문 중심의 사회, 글 중심의 사회, 문화는 발전하지만 국방력은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기 싫어요? 군대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군대 가는 의무 뭐라 그랬죠? 군역이라고 했죠. 이 군역이 문란해지면서 문란이 되게 혼동스러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사력이 최하인 그런 지점이 바로 조선의 임진왜란 이전의 배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일본은 가장 군사력이 강할 때였어요. 일본은 100년 동안의 분열기가 이어졌습니다. 이거를 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전법 연구를 했겠어요. 이거를 겨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상황. 그래서 사무라이들의 전투력이 급상승한 상황에서 하나 더해서 이 전국시대 때 포르투갈에서 조총까지 전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포수가 있어요. 총을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 활인데 이런 무기에 있어서의 열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당시 조선은 전혀 일본의 정세에 관심이 없었어요.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초기에 아주 처참하게 깨지게 됩니다. 과정을 네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초기는 관군의 엄청난 패배. 정말 참담한 패배 속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상황. 그러다가 맞게 된 반전. 우리에게 승리의 딱 그 미소가 비춰지는 순간부터 휴전에 들어가고 다시 일본군의 재침이 있기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일본군은 원정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비하는 입장이고 거기는 공격을 해오고 있고요. 거기가 우리나라로 상륙해 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전쟁을 안 해봤고 군대도 안 가봤지만 기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상륙작전이라는 건 알아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면서 상륙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나라에서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있을 테니까. 일본도요. 부산 쪽에 상륙할 때 얼마나 저항이 많을까 이걸 걱정을 하면서 왔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나 쉽게 부산이 뚫리고 심지어 20일 만에 한양까지 가게 됩니다. 부산에서 여러분 한양까지 당시에 이런 운송수단 이런 것들 생각을 해서 거의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마찰 없이 저항 없이 거의 걸어서 갔다라고 무방할 정도의 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한양으로 일본군이 간 다음에 선조는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관군의 엄청난 패배와 믿었던 유명한 장군들까지 이때 막 패배를 하게 되면서요. 당시의 왕 선조는 피난을 갈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옹호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생님은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이 시기에 일본을 일단 선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은 맞아요. 전근대 사회에서 왕은 곧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선조를 잡으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게임 끝. 그러니까 일본군은 선조를 잡으려고 하고 선조가 몸을 피신을 하는 상황 자체는 말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건 선조는 처음에 한양을 벗어나서 어디를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갔겠죠. 평양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좋을 텐데 한양으로 이제 일본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왔더니 너무 황당한 거예요. 도성문은 열려있고 왕은 없고 아니 뭐 끝까지 나와서 뭐 지키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뭐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시 선조를 잡으러 이들도 일본군도 북상하게 됩니다. 북상하는 거 알고 선조도 다시 부랴부랴 어디까지 가느냐?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의주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의주로 가는 이 피난의 모습들 우리가
사료 속에서 보면은 선조의 이 피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몽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몽진이 막 먼지바람 일으키면서 가는 건데 그만큼 행색이 초라하고 이제 애처로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선조가 이주까지 가서 굉장히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게 돼요. 명나라한테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를 제발 명나라에서 받아달라. 죽더라도 중국에 가서 죽고 싶다. 중국 땅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명나라한테 원명도 요청하고 자기의 망명도 요청을 하게 되면서 나라의 위신을 갉아먹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풍전등화예요. 일본군의 침입.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 침입 속에서 당시의 군사력이 최약체였던 조선은 20일 만에 한양이 점령이 되고 평양에 이어서 의주까지 왕이 피난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자가 이제 분조를 통해서 조정을 나눠 갖고 임시정부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시 의주까지 만약 일본군이 올라서 선조를 잡는다면 조선은 왕조가 멸망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일본군의 움직임이 둔해진 거예요. 그 전에 속도로 치면은 벌써 북상해서 벌써 선조를 잡고도 남았을 텐데 일본군의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어딘가에서 발이 묶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본군이 왜 갑자기 잠잠해졌는지 일본군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 중에 반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본군이 20일 만에 한양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군이 너무나 강하고 우리가 약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급부대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급부대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식량 부대 있잖아요. 전투 인원보다 이 식량 수송 인원이 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거의 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급품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통조림 좋아하세요? 통조림? 선생님은 참치 통조림, 뭐 황도 통조림 엄청 많이 먹는데 이 통조림의 유래도 전쟁에서 왔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 기간 동안에 변질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음식을 현상 공모했을 때 여기에서 대상을 탔던 게 병조림이었어요. 병에 남은 거. 요게 발전된 형태가 통조림으로 남은 거죠. 그만큼 보급부대가 중요한데 일본군은 이 보급부대를 최소화해요. 그러니까 작전이 이랬던 거예요. 육전에서 육군이 그냥 최단기간으로 빨리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보급부대를 최소화하고. 그럼 나중에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수군이, 일본의 수군이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전라도 지역을 약탈해서 식량을 수송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육군과 수군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수륙 병진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게 있죠. 이들이 생각한 전라도 곡창지대, 이 전라도 지역에 해상을 지키는 전라 좌수사가 바로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었던 거죠. 막 이 얘기할 때 막 선생님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막 울렁울렁대요. 너무 좋았어. 항상 수업을 할 때마다 막 이 부분 할 때 막 너무 울렁대고 너무 좋고 막 정말 이제 역사를 가르칠 때 중립적이어야 한다 막 이런 거 생각을 해도 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진 못하는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로 있었고 수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한산도 대첩이라던가 여러 가지 대첩을 통해서 이 수군의 제해권을 장악을 해서 완전히 일본 수군이 발이 묶여버린 거예요. 보급 부대가 없이는 육지에서도 육군도 함부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퇴로가 막혀버리면은 이들은 그냥 완전히 꽁꽁 갇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육군의 발이 묶여버리고 여기에서 더 이상 불쌍하지 못했던 거죠. 육지에서도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정말 선비들의 나라예요. 사대부들의 나라. 엄청난 혜택을 보면서 조선에서 잘 살았던 사대부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실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명예를 지켰던 사대부들, 선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경상도 지역 선비 곽재우였는데요. 전 재산을 털어서 의병을 모집해요. 자, 수군에서는 이순신이 반전의 기틀을 마련을 하고 육지에서는 의병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의병은 이 곽재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붕당에서 이 스승들 중에 항상 칼 차고 다니는 스승이 있었잖아요. 실천을 강조한 조식의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조식의 제자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스승의 가르침을 지켜야지 라고서 직접 나선 거예요. 전 재산을 털어서 의병을 모집을 했고요. 의병 같은 경우에는 정규군이 아니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로 게릴라전을 통해서 활동을 했고
빨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심리전에도 능해서 자기랑 똑같은 옷을 한 10명 정도한테 입힌 다음에 심리전을 썼대요. 어디에서든지 곽재우가 나타날 수 있다. 홍해 장군은 여러 명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반전의 깃틀이 잡힌 것 위에 선조가 요청을 했던 연합군도 오게 됩니다. 명나라에서 조명연합군이 도착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초반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쪽으로 승기가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침입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의 본토가 완전히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지원을 온 명나라는 실은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목표보다 자기네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다음엔 자기네 나라니까 그것 때문에 막으러 온 게 더 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 이제 갈무리가 될 유혹이 딱 보이니까 전쟁을 급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원하지 않는데 휴전협상이 들어가요. 전쟁 과정 3단계 휴전협상. 심지어 그 선조도 원하지 않았던 휴전협상이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오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의 자주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휴전협상에서요. 일단 이 휴전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군이 요구하는 게 너무 터무니가 없었어요. 명나라의 황녀를 인질로 이제 일본으로 데려온다라는 것과 조선이 총 몇 도예요, 여러분? 8도죠. 그 8도 중에 4도를 일본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휴전협상이 결렬되고 일본이 다시 한번 재침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유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정유재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명량대첩이라던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대첩 같은 사건들이 나오게 되죠. 자, 임진왜란은 이런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전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요. 이 외란의 영향은 동아시아 세계 전반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선도 일본도 명나라도 이걸로 인해서 사이가 아주 크게 바뀌어요. 조선도 왜 우리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성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게 한번 파도로 휙 뒤집혔다가 다시 만들어진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록을 보면요.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그런 전쟁의 느낌이 좀 강해요. 우리나라가 무대 자체가 전쟁의 주무대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제 영토가 훼손이 되었고 전쟁의 그 기록들을 보면은 당시에 인육을 먹는 사람 고기를 먹는 풍조가 사람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궁핍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불이 너무 많이 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근거 대장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 관련된 내용들이 다 사라지고 재산과 관련된 증빙서류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토지 조사 대장 양안과 호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노비문서도 거의 막 사라지게 되면서 신분 제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세금이 안 거치는데 문제는 전쟁 이후니까 돈이 들어갈 땐 또 얼마나 많아요. 무너진 다리 세워야지 뭐 해야 되지 하니까 돈은 갑절로 드는데 세금은 안 거치는 상황. 그러니까 정부는 너무나 이 갈급한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느냐. 신분을 팔기 시작합니다.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납속책이에요. 납속은 곡식을 받고서 신분을 이제 팔거나 아니면 천민을 면해주거나 하는 겁니다. 또는 이름을요 비워놔요. 비워놓은 신분 임명장을 이제 팔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산을 이제 재정을 보충을 하기도 하고요. 조선과 일본이 싸웠잖아요. 언젠가는 화해를 해야 되죠. 일본 측의 요청으로 통신사가 나중에 파견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은요 졌죠. 졌는데 실상 득과 실을 따지면 굉장히 얄밉게도 문화적으로는 발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나라한테 훔쳐간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일본도 전쟁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딱 바뀌는 것처럼 바뀐 정권이 에도 막부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 용어 설명해 드려야죠. 막부가 군인들이 머무는 천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 무신 정권처럼 아주 오랫동안 사무라이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무라이들의 정치를 잡았던 시기를 막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에도의 막부가 들어선 시기 에도 막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시기에 일본은 도자기가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도공들, 성리학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자신들의 문화의 원천으로 삼은 거죠. 되게 얄미운 게
우리나라 도자기공들 데려다가 자기네 도자기 만들어서 거기에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래 메이드 인 재팬 붙여가지고 신항도 개척 시대에 막 이제 유럽 각국에 팔게 되면서 금과 은을 벌어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성리학도 이때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명나라는요. 이 일로 크게 쇠퇴를 하게 되는데 원래 휘청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재정이 악화되고 만주 쪽에서는 여진족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여기도 세력이 교체되는 그런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임진왜란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선조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광해군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조선시대에서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서 끌어내려진 왕이 딱 2명 있는데요. 연산군과 광해군이죠. 그런데 연산군에 대해서는 뭐 모두 다 아유 진짜 폭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광해군에 대해서는 뭔가 연민의 마음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광해군은 잘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제 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광해군은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현실 외교 감각은 진짜 100점이에요.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판단력을 보였습니다. 당시 지금 어때요? 우리를 도와주긴 했지만 명나라는 완전히 지고 있고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여진족은 후금을 세우면서 완전히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나라는 우리한테 야 도와줘 우리가 임진왜란한테 도와줬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잡아 끌고 있고 여진족은 도와주기만 해봐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다른 왕족들과 그냥 경험의 기본기부터가 달라요. 전쟁을 직접 경험해본 왕족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뭐 명분이나 체면 이런 것보다 전쟁이 다시는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보통의 왕족이라면 정말 명분을 따라서 성리학적인 예절을 따라서 명나라를 따라갔을지도 모르지만 광해군은 너무나 잔혹한 전쟁을 봤어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명나라를 도와주는 게 도리적으로 맞을 수 있죠. 명나라가 우리한테 원병을 보냈으니까. 근데 지금 명나라를 도와주면요. 이거 꺼져가는 촛불이에요. 여기 가서 그냥 우리가 도움이 된다 한들 뭐 거의 이제 명나라가 망해가는 걸 조금 늦춰줄 수 있을 뿐 오히려 전쟁으로 인해서 지친 조선의 체력을 바닥나게 하는 위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선택한 전략은 중립외교였어요. 어느 쪽에 편도 들지 않는 중립외교를 통해서 명나라한테도 조금 이제 여진족의 신기도 조금씩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눈치를 보는 그런 작전을 썼습니다. 자, 광해군의 이런 행동을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저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당시에 꼬장꼬장한 선비들, 살인들은요. 광해군을 이 이유로 끌어내리고 다른 왕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반정이라고 하죠. 이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인조입니다. 그러니까 인조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뭐를 추구해야 되겠어요? 명나라와 친하고 여진족을 배척하는 정책을 취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인 감각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생각,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이 생각은 당연히 여진족을 건드리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여진족이 2차례나 침입해 오게 되는 호란, 오랑캐 호자를 쓰죠. 오랑캐에 의한 난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호란이 2차례나 발생하게 됩니다. 자, 외란에 이은 호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조 때 발생한 호란, 첫 번째는 정묘내년에 일어난 호란이었습니다. 친명배금 정책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펼치는데 여진족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었죠. 우리를 침입을 해오게 되고요. 침입을 해오게 되면서 인조는 진짜 LTE급 속도로 한양을 빠져나갑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의외로 요 여진족의 군대가 빨리 안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화의를 제공합니다. 화의를 하자 그래요. 형제관계를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인즉 명나라가 아직 안 망했기 때문에 전쟁을 이쪽에서 벌여놓으면 후방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도 빨리 화의를 맺고자 했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싸우자, 주전론, 싸우는 걸 주장하는 무리와 주화론, 화의하자라고 하는 무리가 대립했지만 화의하자는 쪽이 이제 기울게 되면서 이제 정묘호란은 형제관계를 맺게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인조는 계속해서 친명배금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 여진족은 점점 강해졌어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꾸고 이제는
관계를 재정립하자고 했던 것이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병자호란에서는요, 임금과 신하 관계를 요구해요. 청나라는 황제, 너희는 신하 해서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면서 우리한테 침입을 해오게 되는데요. 우리도 여기서 고민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인조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 선생님은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선생님은 그냥 군신 관계를 형식적으로 수용을 하고 전쟁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인조였다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당시 인조는 친명배금을 고수하면서 군신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수도를 버리고 청나라가 침입을 해오니까 빨리 어디로 피난을 가려고 했냐면 이 몽골 침입 때 생각해보세요. 북방민족은 기병이니까 어디로 가면 딱 좋겠다? 섬으로 가면 좋겠다.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에 가기 전에 잡힐 것 같으니까 숨어서 들어간 곳이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근데 남한산성에서 이렇게 싸움이 안 됐던 게 바깥쪽에는 여진족이 그냥 만주족이 진을 치고 있고 남한산성 안에서 계속 버티는 작전을 취하다가 40일 만에 식량이 동나게 돼요. 그러면서 왕이 직접 나가서 인조가 직접 나가서 삼천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이제 절을 하게 되는 그 굴욕과 함께 화의를 맺게 됩니다. 강화를 맺게 되고요. 화의를 맺었으면은 상대편한테 사절단을 보내요. 베이징을 다녀오는 사절단 연행사를 보내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복수심에 이제 불타게 되겠죠. 북쪽 청나라를 정벌하자는 북벌운동이 싹트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청나라의 발전된 것을 배우자고 하는 북학이 싹트게 되겠죠.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때 사람들한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외란 이후에 호란이 또 발생했다. 이것도 아니고요. 와, 우리 임금이 오랑캐한테 무릎을 꿇었대. 이것도 아닙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왕자들이 인질로 청나라에 잡혀갔다는 거였어요. 당시에 인조의 두 아들 장남이었던 당시 왕위를 이어야 됐던 소현세자와 장남 소현세자와 차남 복림대군 그리고 이제 일행들은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국민들한테 굉장한 이제 상실감들을 안겨주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죠. 두 차례의 전쟁은 정말 모래성을 확 뒤집었다가 다시 쌓는 것처럼 나라를 다시 만들게 됐는데요. 양란 이후에 체제가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체제 정비기 때 겨우 만들어 놓았던 체제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바뀌게 된 거죠. 크게 정치와 군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는 원래 의정부였어요. 여기서 새 정승이 막 논의를 했잖아요. 요 의정부 대신에 별난의 전쟁에 대비하는 기구인 비변사가 가장 중요한 기구, 핵심 기구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도 지금은 가장 중요한 회의들을 막 장관들이 하다가 전쟁만 계속되면 국방부가 세질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원래 비변사는 임진왜란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원래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가 되고요. 나중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권력기구로 자리 잡게 되죠. 자, 군사기구도 바꾸게 되어 중앙군이 5위였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제대로 전쟁에서 대응이 안 됐어요. 5군형 체제로 바꿉니다. 영자는 우리가 기본 개념 강의 때 했었는데요. 불화자가 3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불을 환하게 켜놓는 군부대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5군형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임진왜란 때 뭐의 위력을 봤어요? 포수, 조총부대의 위력을 봐서 포수가 포함된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직업군인 부대가 포함된 것이 바로 5군형입니다. 지방군은 소고법이라 그래서 양반부터 천민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군사체제를 마련하게 되죠. 자, 우리 조선시대를 뒤흔든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외란과 호란을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외란 같은 경우에는 크게 4파트였어요. 초기에 관군이 패배하고 선조가 평양뿐만 아니라 의주까지 피난 가는 상황. 그렇지만 전세가 역전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전세 역전 이렇게 뺏어보세요. 수군에는 이수신, 육지에는 의병, 조명, 연합군이 오게 되면서 휴전회담이 벌어지게 되고 요거 결렬되면서 정유재란 재침이 있게 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봤죠. 전쟁의 결과로 동아시아의 세력도가 크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뭐가 없어졌어요? 토지 조사 대장, 토지 측량 대장이라고 해서 양안과 사람들 기록해 놓는 거 호적이 사라지게 되고요. 재정이 부족하니까, 세금이 부족하니까 뭐를 팔기 시작해요? 납속과 공명, 신분, 이제 벼슬을 팔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중에 일본에 파견했던 것이 바로 통신사, 사절단이죠. 자, 명나라는 이 일로 크게 약해지게 되면서 명나라가 쇠퇴하고 이쪽 북쪽에 있었던 만주족에 있었던 여진족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일본은 막부가 교체가 됐어요. 에도 막부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나라로부터 데리고 간 도공과 성리학자들로부터 문화가 발전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이후에 광해군의 중립외교, 하지만 그 이후에 인조 반정으로 인해서 인조가 올라온 다음에 호란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도 내용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있었으나 이것이 명나라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살인들에 의해서, 특히 서인들이었어요, 끌어내려지게 되면서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이 오르게 됩니다. 칙명배금을 주장하게 되면서 여진족의 심기를 건드리고 정묘호란을 통해서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이때 크게 주전론과 주화론으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지만 주화를 맺게 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다시 한번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여진족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는 뭐를 요구해요?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되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남한산성에서의 항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요. 처음에는 뭐를 주장하게 되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이 원수, 청나라에 대한 원수를 갚자라고 해서 북벌론이 아주 강해졌었습니다. 그러다 18세기에는 북벌은 가능성이 없다, 우리 차라리 우수한 것을 배우자,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북학 관련된 논의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실학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자, 이런 흐름들, 우리 양난의 흐름들이 어떻게 조선사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봤어요. 전쟁이 있는 와중에서도 국내 정치는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판서 노트에 보면은 나와 있죠. 양난이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는 붕당 정치의 전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사화가 발생하고 사림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전쟁 와중에,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당을 나누어서 서로가 옳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정치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붕당의 과정까지 살펴보고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붕당 정치 관련된 내용, 붕당의 시작점을 우리가 저번 강의 마지막에서 살펴봤습니다. 복습해보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붕당이 시작된 왕은 바로 선조대였습니다. 외란이 시작된 때도 바로 선조대였죠. 사화를 통해서 사림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았는데 이 사림은 학문적인 이런 모임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조전랑의 외척이 임명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도 이제 사는 집의 방향에 따라서 뭘로 나뉘게 됐어요?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됐죠. 이 중에서 동인 쪽에서 다시 한번 분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정렬입 모반 사건 기억나시죠? 정렬입과 관련해서 서인이 너무했다, 서인과 관련된 세력에 좀 강경하게 대응하자라고 하는 쪽이 북인이 되었고요. 봐주자, 같이 가자라고 하는 쪽이 남인이 되었습니다. 학문적인 입장 정리를 해보면요. 북인 쪽이 실천을 강조했던, 임진왜란 때 활약했다고 했죠. 조식 선생의 제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 남인은 누구? 이황. 서인은 이이와 성혼의 제자들이라고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조 다음에 광해군 때 광해군을 지지해주면서 임진왜란의 임시정부를 지지해주면서 같이 갔던 세력은 이 중에 누굴까요? 북인이었겠죠. 그래서 광해군 때는요, 이 북인이 광해군을 지지해주면서 중립외교를 같이 끌어나갔습니다. 같이 붕당이 동시대에 존재를 하면서 같이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인 같은 경우에는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이후에는 아예 맥이 끊기게 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가장 크게 비판을 하면서 광해군을 끌어내렸던 세력이 바로 서인 쪽이에요. 이이와 성운의 제자들. 서인 쪽에서 중립외교를 반대하면서 인조 반정을 주도했고요. 그럼 남인은 뭐 했느냐? 원래 동인과 서인으로 서로 다른 당이었죠. 그런데 서로 생각이 같을 땐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여기에 동조하면서 인조 반정에 참여를 한 게 바로 남인 세력이에요. 권력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때로는 뜻을 같이 하기도 하고 다르게 하기도 했던 이 시기가 바로 붕당 정치의 모습입니다. 자, 인조 반정을 통해서 이렇게 남인과 서인이 같이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는요, 선생님이 이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되는 건 흰색으로 써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직 칠판에 나오는 내용뿐입니다. 등장인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말 사극을 보는 것처럼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돼요. 여기서 선생님이 내용을 설명을 안 하고 인물들 간의 관계를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면은 그냥 이게 의미 없는 그냥 단순한 암기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조는요. 칙명대금 정책으로 인해서 호란이 발생을 하게 됐죠.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이 결과로 인조의 아들 중에서 장남이었던 누구? 소현세자. 소현세자와 차남이었던, 그러니까 장남이 아닌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복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둘 다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게 되고 같은 것을 경험을 했을 텐데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듯이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둘이 내린 결론은 완전 전반대였어요.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가봤더니 자기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것과 다르게 청나라가 너무 발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진족의 청나라의 발전된 문화를 본받아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차기 세자의 생각답죠. 그래서 북학을 꿈꿨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똑똑하고 의젓했던 세자를 청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아해서요. 청나라 황제가 선물도 해주고 편의도 봐주고 하면서 이 소현세자를 막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요. 인조는 자기 아들인데도 소현세자가 미웠어요. 질투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 하면 그냥 감정적인 가족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왕들을 보면요. 그냥 정치적인 관계예요. 다음 강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영조와 사도세자 보면은 아빠와 아들이라기보다는 내 정치를 나중에 잘 이끌어 나가줄 후계자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인조가 생각하기에 소현세자는요. 이런 거죠. 나한테 굴욕을 줬던 청나라가 자기 아들을 인정하고 아들은 오히려 청나라를 옹호하면서 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견제합니다. 반면에 왕이 계승권자가 아니었던 복림대군은요. 아빠랑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막 원수를 갚자라고 생각해서 현실 가능성이 없지만 북벌을 주장을 하고 꿈꿨습니다. 그렇게 장남과 차남이 인질 생활을 끝내고 귀국을 했어요. 꿈에도 그리던 조선에 돌아왔는데 정말 슬프게도 소현세자는 귀국한 지 2달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인조의 주치에게 침을 맞고 난 다음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인조가 독살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아주 암암리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거나 맥을 짚어보거나 이제 사후 시신을 살펴보면은 독살당한 징후가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독살설이 굉장히 유력했는데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이상한 점은 분명히 있었죠. 만약에 세자가 죽으면 그 다음 왕위 계승권은 누구한테 가야 되죠? 소현세자의 장남 아들한테. 근데 소현세자의 장남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는 소현세자가 아니라 차남인 복림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복림대군, 차남, 효종이었던 거예요. 광인, 효현 할 때 효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효종 한번 가볼게요. 효종이 꿈꾼 건 이거일 수밖에 없죠. 북벌. 청나라 정벌하자. 자기 형은 북학을 이제 생각을 하고 꿈꿨고 청나라와 우호적이었지만 형은 죽고 내가 왕이 됐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원수로 갔겠다. 하지만 북벌이라고 하는 건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당시 상황으로 봐서 당시 최강대국 청나라를 우리나라가 정벌한다? 아니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얘기. 서인, 당시 집권당이었던 서인은 북벌을 주도하고 남인은요 약간 애매모호한데 북벌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때로는 이거를 뭐 견제도 하면서 어쨌든 전국에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당이면 여기가 야당이었겠죠. 붕당이 계속 견제와 균형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효종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문제 발생.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죠. 예속 논쟁. 요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상복 입는 걸로 왜 그렇게 싸워요? 조선이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지 라고 하는 소리를 해요. 진짜 모르고 하는 얘기. 예속 논쟁은 상복 몇 년 입고 썰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예속 논쟁은
효종이 죽으면서 시작이 돼요. 요 얘기는 흰 분필로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사극 보듯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효종이 죽었을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어 북벌을 줄기차게 주장을 하다가 종기가 났다가 과다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현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효종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효종의 어머니이자 이 효종의 아버지 있죠. 인조. 정묘란 병자호란의 그 주역 인조의 부인 중전이었던 장렬왕후는 살아있었어요. 자, 상황 정리해 드릴게요. 효종은 지금 죽었어요. 현종에게 왕위가 넘어갔는데요. 인조도 지금 죽었죠. 장렬왕후는 살아있었어요. 왜냐하면 새엄마였으니까요. 새엄마였어요. 인조가 자기 원래 중전이 죽으니까 44살에 놀라지 마세요. 15살에 신부를 맞아들인 거예요. 29살 차. 선생님하고 29살 차면 신생아. 어쨌든 15살에 신부를 맞아들이게 됐으니까 당연히 원래 아들이었던 이제 복림대군 효종보다 새엄마가 훨씬 더 젊게 되겠죠. 그러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새엄마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현종 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효종이 죽었는데 현종 때 장렬왕후가 상복을 몇 년 입을지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져요. 왜냐면 이거 진짜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었어요. 이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뭐 간혹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보통은 나이가 더 많이 드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데 새엄마니까. 근데 그 아들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한 나라의 왕은 장남이 아니라 적장자 계승이 아니라 차남이 계승을 했습니다. 소현세자가 아니라 복림대군이었으니까요. 자, 이 세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당시에 이 조선은 성리학을 너무 중요시하게 여겼잖아요. 예법을 중요시하게 여기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 이런 경우에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지? 이럴 때 보라고 예법서가 있는 거잖아요.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면, 자, 일반 사대부의 경우에 지금 누가 죽었어요? 효종이 죽었죠. 일반 사대부 가문의 경우에 장남이 죽었을 때는요, 어머니가 상복을 3년을 입고 차남이 죽었을 때는 1년을 입는데요. 이걸 딱 보더니 당시 집권당이 어디였어요? 서인이었죠. 북벌 주도한 당 서인이 아, 그러면 1년 입으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종도 이때 첫 번째 효종 딱 죽었을 때는 서인의 뜻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남인 있잖아요. 남인. 당 중에. 남인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대부 가문에서 하는 걸 어떻게 왕한테 똑같이 적용을 해. 왕은 사대부랑 다르기 때문에 효종이 아무리 둘째 아들이라도 장남처럼 대우해서 3년은 입어야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일단 1년으로 결정이 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효종의 부인, 효종비. 며느리가 죽었는데 새엄마는 시어머니는 살아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더 젊으니까. 효종비가 죽어서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장렬왕후, 시어머니가 몇 년을 입어야 될까? 똑같이 나와서 차남, 그러니까 맏며느리인 경우에는요 1년을 입고요. 맏며느리가 아닌 경우에는 9개월을 입는데요. 똑같이 서인은 9개월, 남인은 1년을 주장을 합니다. 현종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의 뿌리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왕을 장남 대우를 하느냐 차남 대우를 하느냐는 실은 왕을 사대부랑 똑같이 대우를 해야 되나? 왕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가? 왕은 좀 더 신성시대고 왕은 좀 더 권위를 부여해줘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에 같이 봉착해 있는 거죠. 현종이 생각해보니까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의 이 효종, 자기의 이 선조 때를 장남 대우를 해서 사대부라는 차별을 두고 1년을 딱 입어줘야 자기 위신이 선다고 생각이 든 거죠. 두 번째는 남인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게 예속 논쟁이에요. 단순히 할머니가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를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왕을 왕으로 볼 것인가, 사대부의 위로 볼 것인가, 왕도 사대부와 같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막 1년, 3년 이렇게는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속 논쟁의 본질이 이거였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현종 때 1차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이, 2차 예속 논쟁에서는 남인이 승리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형태?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자, 현종 다음에 이제 우리 나라 역사, 조선에서는요, 숙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숙종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당 간의 견제와 균형은 왕이 스스로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숙종은 붕당 간의 뭐 공론 이런 것보다 자기의 왕권 강화 이런 쪽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추구했던 것은 환국이었어요. 환국. 환국이 뭐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것만은 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휙휙 장면 전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남인이 권력을 잡건 서인이 권력을 잡건 같이 갔어요. 여기가 좀 셌지 같이 가기는 했는데 숙종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 당을 선택하면 이쪽 당은 버려요. 그런 다음에 완전 사라져 있던 이쪽 당을 갑자기 선택을 하고 이쪽 당은 완전 버려요. 한 당을 완전히 선택하고 한 당은 완전 장면 전환이 돼서 밑바닥에 깔리는 이 상황을 환국정치라고 합니다. 숙종은 조선시대 최고의 바람둥이왕이었어요. 그래서 숙종의 황국은 사랑을 타고 여인들과 함께 변화가 이제 지속이 되는데요. 숙종의 여인들은 모두 다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조강지처 인현왕후. 두 번째 인물이 조선시대 최고 미녀라고 꼽히는 장희빈이죠. 세 번째 인물이 아마 가장 최근의 인기작이라고 해도 2009년이었나요? 동의. 기억나시죠? 이 세 인물이 다 숙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이 바뀌면서 황국이 돼요. 그 내용들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 자세하게 실은 숙종 때 몇 차례의 황국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 모르셔도 되고 황국이라고 하는 의미만 아셔도 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냥 기억만 해두세요. 자, 우리 마지막 장면에서 뭐를 봤냐면 2차 예속논쟁에서 남인이 이긴 것까지 봤어요. 남인이 굉장히 신이 났겠죠. 엄청 오랜만에 집권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인은 숙종 때도 막 뭔가 잘 나라를 이끌어 보려고 의욕에 차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남인의 당수가 당 이끌어 나간 사람이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허적이 뭐를 했냐면 나라에 좀 집안의 잔치도 있었고 자기 집안의 잔치도 있었고 남인들 다 같이 모여서 단합대회 같은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외에서 체육대회 같은 거, 이 야유회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날을 하루 잡았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거예요. 숙종이 딱 봤더니 지금 남인이 딱 권력을 잡고 있는데 남인들 당대회 같은 게 있는 날인데 비가 막 쏟아지니까 걱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야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규모 이런 이제 파티나 이런 것들을 잔치를 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면은 그걸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 쓰일 수 있는 대규모 천막은 왕실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름 먹인 천막이라 해서 유막이라 그래요. 비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물이어서 기름 위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니까 이 유막을 신하를 시켜서 남인들 대회하는 데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신하가 갔다 오더니 사색이 된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서 봤더니 이미 남인당에서 유막을 기름 천막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숙종이 생각한 거죠. 아니 이런 고얀 놈들 왕을 뭘로 보고서 지금 왕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왕실 물건을 가져가?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남인을 실각시킵니다. 환국, 손바닥 뒤집기 착. 누가 이제 실각했겠어요? 남인이 완전히 권력을 잃어요. 서인 쪽으로 완전 가요. 이게 몇 년에 일어났냐? 경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경신환국이에요. 환국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경신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서인이 완전히 권력을 잡습니다. 남인 쪽에서도 초조하잖아요. 다시 한번 권력을 가지고 오기에 미인계를 생각합니다. 남인 쪽 재벌과 연관되어 있던 미인이 장희빈이었어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이기 때문에 실록에 원래 사람의 외모를 기록하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막 진짜 돌려 표현해요. 막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얼굴이 성인이 돼도 피지 못하였다 정도. 그래서 누구한테 막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도 유일하게 실록에서 아름답다고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 장희빈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최고의 미녀였겠죠. 얼굴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장희빈에게 반해서 숙종도 이제 사랑이 장희빈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장희빈이 아들까지 낳게 되면서 세자까지 낳게 되면서 장희빈 쪽으로 남인 쪽으로 또 손바닥 뒤집기를 슉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넘어오겠어요? 이쪽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이쪽을 슉 넘어요. 요 해의 이름을 따서 요거를 기사왕국이라고 합니다. 경기갑 생각하면 돼요. 기사왕국. 자, 이렇게 해서 장희빈이 천년 만년 잘 살 것 같았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사랑이 영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난 게 바로 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무술이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인현왕후의 몸종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건 동이와 사랑에 빠진 숙종이 동이는 인현왕후의 컴백을 도왔고 인현왕후는 서인 쪽의 사람이었어요. 또 완전히 남인 쪽이 권력을 잃고 갑술왕국 때는 인현왕후가 복귀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황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선생님은 그냥 이 소스 양념을 치기 위해서 장희빈이나 인현왕후 얘기를 한 거지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환국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붕당이 시작됐던 아주 그 시발점 처음으로 가볼게요. 그때는 선조 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4차례의 사화가 발생을 했지만 살인들은 서로가 같은 뜻을, 같은 꿈을 품고 있었고 왕도 정치의 꿈을 품고 있었고 방법과 배운 스승과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지만 달랐을 뿐 당을 나누고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고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당이 나뉘고 동인과 서인으로도 나뉘고 남인과 북인으로도 나뉘고 나중에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북인은 뭐 사라지고 남인과 서인이 합쳐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지라도 효종연정까지만 해도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숙종 때는 근데 어떤 모습이죠? 경기갑, 요 한국을 통해서요. 한 당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한 당은 완전히 권력을 잃게 되는 일당 전저의 모습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람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모든 것을 빼앗기면 독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험을 누적이 되면서 한 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당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서로 물어뜯어서 죽이지 못해 이제 안다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이 다음 시기에는 왕이 이걸 바로잡는 탕평 정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숙종 정치 때의 모습까지 붕당 정치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겠죠. 가장 중요한 내용도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선조 때 붕당이 성립이 됐고 광해군 때 중립외교는 북인이 지지를 해줬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고 효종 때 북벌론까지 같이 갔고 현종 때 예속 논쟁은 효종의 출생, 장남이냐 차남을 둘러싼 정통성 논쟁이었다라고 하는 본질을 이해하시고요. 숙종 때 황국을 통해서 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 그래서 영조와 정조 때는 탕평이 필요했다라고 흐름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도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서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시죠. 우리 맨 처음에 외란을 살펴봤는데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해서 두 차례 모두 크게 활약을 했던 우리나라의 수군의 이제 지킴이 역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활약을 잘 살펴봤고요. 통신사는 뭐였나요? 임진왜란 이전에도 파견이 물론 됐었지만 끝난 이후에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주도했던 사절단이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수신사랑 구분하셔야 되고요. 중립외교는 누가 추진했나요? 광해군이 추진을 했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 명과 후금, 여진족 사이에서 실리외교를 추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남한산성은 어느 전쟁과 연관이 있었나요? 호란과 연관이 있었고요. 특히나 병자호란과 더 많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비변사는 의정부를 대신해서 조선 후기를 이끌어 나갔던 기구였고요. 변란을 대비하는 기구라 그래서 전쟁을 대비했던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도정치 가문의 아지트로까지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는 부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북벌은 북쪽 청나라를 정벌하러 가자라고 하는 뜻으로 현실 가능성은 없지만 효종 때 줄기차게 이제 시행이 됐고 서인이 주도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북학으로 이제 논조가 바뀌게 되죠. 예속 논쟁은 단순히 상복을 입고 싸우는 논쟁이 아니라 효종이 차남이지만 장남대우를 해줄 것이냐 정통성을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서 붕당 간의 논쟁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1차와 2차를 거쳐서 있었던 내용이었고요. 환국은 장면 전환이 휙휙된다라고 했던 내용 숙종 때 일이었고요. 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한 당이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 다음에 탕평 정치가 나오게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조선시대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체제정비 내용 봤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까지 와서 중앙, 지방,
관리등용제도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기에 사화 발생기, 훈구파랑 살인파 싸웠던 내용, 붕당이 형성되는 과정을 봤다면 올해는 좀 많은 내용을 봤어요. 양난과 더불어서 붕당 정치가 형성되고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에서 이 붕당의 변질된 모습을 바로잡는 영조와 정조 시기의 탕평 정치의 모습과 그 이후의 소수 가문에 의한 권력 독점 체제, 세도 정치의 내용을 한 강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전근대의 정치사 파트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은 뒤따라서 나오는 다시 보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키워드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음 강의죠. 마지막 전근대 시기 조선시대 마지막 부분 이제 탕평정치기와 세도정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